형사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 가해자가 뭔가 아리까리한 부분, 죄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였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왜 자연스럽게 부여됐던 피해자의 권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냐? 왜 굳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써야지만 그 사건이 송치되게 바뀐 거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수사의 책임자가 되게 불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검찰개혁 이런 말 막 들어보셨죠? 예, 검찰개혁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피해자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만약에 불리하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 뭘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검찰개혁의 원래 방향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냐면 검찰은 원래 검찰이 만들어진 그 역할을 잘하고 경찰은 원래 경찰이 만들어진 그 역할을 잘하자.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그 주된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저 사람 내가 뭔가 더 파봐야겠다, 뭐 저 기업을 파봐야겠다, 저 정치인 파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그 1차 수사의 범위는 좀 줄이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악용될 경우에는 뭔가 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되냐?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인 수사 지휘를 잘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수사권을 통제하는 거죠. 수사라는 게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파고 싶어요. 내가 뭔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요. 궁금한 만큼 막 파고 싶겠죠. 막 파다 보면은 이게 막 잘못하기도 하고, 그죠? 아, 거기까진 가면 안 됐었는데 막 선을 약간 넘을락말락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의 그런 특성을 통제를 하는 거죠. 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검찰이 하는 본연의 역할이 수사지휘, 수사통제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는 걸로 수정합시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입법을 막 치닫고 있는 중에 막판에 검찰에게 6개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남겨두는 내용으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그리고 대형참사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 콕 집어서 1차 수사하는 거 남겨둡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에서 뭐야 이거 얘기가 달라지잖아 이러면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 가운데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엉겁결에 경찰이 수사 종결해,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 없앨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이 되면서 우리 배웠다시피 고발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권이 없어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국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덮이는 사건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거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 지휘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사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회사 사람들끼리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수사의 책임자가 그냥 검사였어요. 경찰이 맨 처음에 사건을 딱 접수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받았거나 누가 고발을 했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 가지고 알게 되면 수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그때는 사건을 모두 다 검찰에 보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바로 송치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경찰에서 얼마만큼 수사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검찰로 송치를 무조건 다 해야 돼요. 하면 그때부터는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냥 검사예요. 다시 경찰로 내려오지 않아요. 예, 이렇게 책임이 경찰로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송치받은 검사는 내가 날밤을 새건 뭐 어쨌건 이걸 다시 읽고 정말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찬찬히 다시 살펴본 다음에 이게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수사지휘라는 걸 통해서 경찰에 다시 그걸 보내요. 보낸다고 해서 검찰의 책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내는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더 알아봐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수사지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기한이 붙어 있고 그게 돌아갔다가 올 때까지 이게 째깍째깍 계속 이 검사실에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방의 사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할 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의 할 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늦어질 경우에는 왜 전화해가지고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뭐 직접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빨리 가져와서 검찰에서 그 부분을 추가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의 협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한번 송치가 돼서 부여된 검찰에서의 사건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뭐 2000 몇 년 형제 어쩌고 저쩌고 호 이렇게 돼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그 번호가 끝까지 거의 바뀌는 일이 없었어요. 그 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 지휘가 없어졌다고. 수사 지휘가 없어지면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어요.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청이에요. 저 이거 좀 다시 조금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딱히 뭐 기한을 막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효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보완 수사 요구를 딱 보내버리잖아요, 경찰에. 그러면 그 사건이 검찰청 사건이 더 이상 아닌 게 돼요. 사건이 없어져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건 목록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딱 보내버리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가 아리까리한 게 보이면 그거 내가 들고 있어서 파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딴 데 딱 보내가지고 그냥 내 사건 아닌 걸로 떨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 다 일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두 번째가 쉬워진 거예요. 내 방에 있는 사건에서 떨어내기가 쉽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검찰 사건 번호가 또 바뀌어요. 예전 사건 번호가 아니고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오잖아요.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사 담당 검사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막 이게 어느 방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경찰에 가 있는지 검찰에 가 있는지 확인 안 돼가지고 중간에 붕 떠 있는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사의 책임자가 왜 이렇게 불분명해졌냐?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기소 불기소를 책임지고 결정할 책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난 거는 더 이상 자기 사건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지금 결론 다 내버린 사건이잖아. 근데 내가 뭘 또 어떻게 파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저쪽 책임으로 돌리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이 경찰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쨌든 송치든 불송치든 내가 어쨌든 1차적인 판단을 해서 검찰에 보내버렸으면 아니 그다음부터는 검찰 책임이지 왜 나한테 자꾸 보완수사 요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냐 라는 것들에서 약간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한 체크가 될까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가 바뀌지 않고 그 방에 그대로 그 사건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건이 오래되면 이게 이제 막 빨간불로 대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이 오래된 사건이 많은 방은 그 근무 점수를 좋게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사건이 빨리빨리 떨 수 있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보안수사 요구를 딱 보내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 사건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수사 진행하는 게 너무 많은데 보안 수사가 또 막 오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충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예전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면 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이거 왜 고소장 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6개월, 8개월씩 고소인 조사도 못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게 경찰이 뭐 무능해서거나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거 기다리는 피해자가 더 힘들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피해자한테는 정말 일생에 내가 한 번도 내지 못한 용기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제라도 그 가해자가 나한테 뭐 보복하지는 않을까. 저 가해자가 지금 자기가 안 했다고 저렇게 소문내고 다니면서 활개치고 다니는데 내가 저걸 계속 보기도 싫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피해자를 매일매일 괴롭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 같은 구조 속에는 이게 한 사건으로 병합돼서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사건을 짜임새 있게 보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건을 깊게 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너무 힘들고, 검찰은 또 자기가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진 것 때문에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가해자들이 증거인멸하고 막 도주하고, 그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가 막 기다리다가 진이 빠지고 막 애간장이 다 타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이미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리 이게 이상하다, 나쁘다,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고소를 했는데 내 사건을 불송치해?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그건 대체 뭘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느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막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고소장을 써서 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준대. 너무 지금 사건이 많아서 다른 데서 내라고 하질 않나, 여기저기 내라고 막 뺑뺑이를 돌리질 않나, 이거 저거가 부족하니까 증거를 다 모아오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되는 대처법들, 꿀팁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